교육 철학 및 교육사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재 355페이지이고요. 11장 계몽주의에서 신인본주의 시대까지에서 2절에 해당하는 신인본주의 시대의 교육에 대해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본격적인 수업에 앞서서 전반적인 개괄을 한번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인본주의 시대의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예정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그 당시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관련된 교육 사상가 3명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18세기 유럽에는 계몽주의 사상이 굉장히 지배적이었죠. 이제 계몽주의란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을 중시한다는 사상이었는데, 이 당시에 계몽주의 사상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새로 나왔던 사상이 바로 낭만주의였습니다. 인간의 감성과 비합리적인 측면을 모두 또 중시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낭만주의 사조는 그 예술가들의 질풍노도 운동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관련 예술가로는 괴테나 실러를 들 수 있고요. 자, 이들이 주장했던 것은 단순히 말해서 이것입니다. 참된 인간성은 인간 내면에서부터 나온다. 그리고 인간 내면에서 나오는 창조적인 자기 표현에서 이루어진다 라는 것이었는데, 일단은 이성과 합리성만을 중시했던 계몽주의 시대에 따라서 질풍노도 예술가들은 이제 예술 작품을 하면서 이러한 생각을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렇다고 해서 계몽주의를 완전히 비판하면서 아예 배제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낭만주의와 조화를 추구할 것을 목표로 삼았는데, 이제 그 관련된 사상가들을 보면 다 왜 그렇게 해서 조화를 추구하게 되었는가 알 수 있습니다. 괴테는 낭만적인 시인이면서 이성적인 지식인이었고요. 실러는 자신이 적는 서정시에 자신의 철학 사상을 또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칸트는 경험론과 합리론을 종합하는 비판 철학을 또 완성하기도 했었고요. 헤겔은 어떠한 이론에 대해서 반대되는 생각이나 또 그런 것들을 합치시켜서 또 새로운 변증법을 구상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도 했었죠. 19세기 사상가들의 이제 사상적 기초가 어디서 왔는가, 그 토대가 무엇인가 살펴보니까 고대 그리스 문화에서 왔음을 알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 문화로부터 이러한 사상이 출발되었다는 점, 그리고 고대 그리스인들이 예술을 어떻게 생각했는가를 통해서 그런 사상을 새롭게 정립했다고 알 수 있는데, 이때 고대 그리스인들이 인간의 과제와 목표를 어떻게 바라봤는가, 바로 감성과 이성의 조화를 통해서 아름다운 영혼을 추구할 것을 인간의 참된 목표로 설정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또 그리고 고대 그리스인들에게 예술이 어떠했는가, 그 사람들에게 예술은 인간 내면을 표현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었어요. 그러니까 내면적 자유와 외부의 법칙이 조화를 이룰 때 이제 인간은 참된 인간이다 라고 바라봤기 때문에 이 예술이 굉장히 중요했음을 알 수 있었죠. 그리고 예술을 통해서 정신도야와 신체도야의 이제 조화를 추구했음을 알 수 있는데, 저희가 지금 초중등 교육에서는 한 학년 이렇게 높아갈수록 이 신체도야 같은 부분은 굉장히 도외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예컨대 고3 수험생들의 경우는 신체적인 부분이 매우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수험생 생활에서 다른 국어 과목이나 수학 과목 이런 것들이 더욱 희수로 많이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신체 도야와의 불균형되는 지점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고대 그리스인들 같은 경우는 정신 도야도 도외시되어서는 안 되고 신체 도야도 도외시되어서는 안 된다. 이들 모두가 조화롭게 적절하게 추구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교육 편향과 특성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핵심 키워드를 하나 잡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때 사상가들이 제시한 이 교육 모델이 모두 조화를 추구했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이제 3가지의 교육을 가장 중요시했어요. 첫 번째가 바로 전인 교육. 여기에서는 이제 지덕체 함량이 목표가 되는 교육을 중시했음을 알 수 있고, 두 번째가 바로 언어 교육이고, 세 번째가 바로 인간 교육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전인 교육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것인데요. 그 계몽주의 시대가 아무래도 그 효율적이고 또 합리적인 이런 것들과 또 이성만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 교육이 소홀히 한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뭐 인간의 신체적, 지적, 도덕적, 영적 차원에서 다양한 측면을 살펴보고자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덕체를 모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모든 능력들이 조화롭게 발달되어야 한다라는 입장이었어요. 뭐 당시 사람들은 이 세계가 조화로운 세계라고 인식을 했고, 또 인간들이 선천적으로 이렇게 지닌 능력들이 있다고 믿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조화롭게 발달되어야만 인간의 본질적인 측면이 이제 잘 강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 교육이나 뭐 그런 작용들로부터 하는 교육에 앞서서 내부에서 스스로 활동하고 그 자발적 힘을 통해서 인간이 스스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중요시했어요. 이제 그 두 번째로 중요시했던 게 언어 교육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언어 교육이 이제 어떻게 중요시하게 되었냐 보니까 신인본주의자들이 이 교육적 사상 토대를 어디서 마련했느냐 저희가 알아봤을 때 고대 그리스 문화에서 많이 가져왔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렇다 보니까 고대 그리스의 역사와 언어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화로부터 필요한 부분을 가져와서 수용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문화를 또 알기 위해서 언어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죠. 근데 이제 그들이 고대 문화를 배울 때 이제 단순히 모방하는 것을 위주로 하진 않았고요. 그것들을 대신해서 교육적인 관심 또는 발전을 위해서 선택적으로 이해를 하고 수용을 했다고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대 작품을 통해서 그리스 정신을 많이 배우게 했다고 하는데, 이를 통해서 뭐 내면적인 힘의 도약 가능성을 찾았다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인간 교육이 중시됐음을 알아보도록 할 것인데요. 18세기 이제 계몽주의 시대의 교육의 핵심이 봉건적이었던 구체적 사회 질서를 비판하고 인간이 스스로 개별적으로 독립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거를 교육하는 것에 중점을 뒀어요. 그런데 19세기가 되면서는 산업화가 또 중심이 되었죠. 그러니까 시대가 변하면서 산업화 시대에 맞춰서 교육의 틀도 바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분에 맞는 직업 교육을 실시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아무래도 뭐 유능한 직업이니까 시민을 양성하는 것만을 목표로 두고 있다 보니까 신인본주의 교육 사상가들이 이제 의문을 품기 시작하고 또 이러한 부분에 회의를 가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신분 특수적인 직업 교육을 하다 보면 이제 인간 교육은 당연히 도외시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비판을 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니까 신분에 맞춘 직업 교육 이전에 인간 교육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19세기 산업화 시대에서는 이게 잘 시행되지 않았다라는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인간 교육을 중요시하는 이 신인본주의 교육 사상가들은 외적 차원에서 오히려 내적 차원, 내면의 힘을 길러서 인간이 참된 인간으로서 자라는 데 중요한 것들을 다시금 볼 수 있게 교육 가치를 아예 변화시키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교육의 실천이 어떻게 시행되었냐 보니까 이제 5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의무 교육이 활성화되었고요. 두 번째는 여성의 자유와 권리 증진을 위해서 이제 여학교가 매우 많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18세기 말에 의무 교육이 그때 첫 시행되었었는데 아무래도 시작될 때는 그게 많이 미흡했겠죠. 그런데 19세기 초가 되면서 이제 초중등 영역에서 교육 기회가 유럽 전역에서 활발하게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례를 보자면 독일의 경우를 예시로 들 수 있는데 1870년경에 초등학교 취학률이 97.5%에 도달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때쯤 1870년이 되니까 거의 유럽에서는 초등학교는 거의 100%에 가깝게 진학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의무 교육이 많이 활성화된 시기였죠. 그리고 이제 여성의 사회 참여가 증가하니까 이제 19세기 중엽부터는 여성 운동이 시작되었는데 이제 결국에는 19세기 말에는
여학생을 위한 여학교도 설립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다음 세 번째는 페스탈로치와 헤르바르트의 사상이 초등교육에 매우 많은 영향을 끼쳤다는 건데, 먼저 페스탈로치의 전인교육 사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전인교육 사상이 뭔가요? 인간을 교육할 때 학문적으로 교육할 것뿐만 아니라 인간됨을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뭐 인간의 발달 영역에서 여러 가지 뭐 신체와의 발달, 뭐 정신적인 발달 이 모두를 고려한다는 것인데, 이게 유럽 권역에도 영향을 줘서 초중등 영역에서 폭넓게 실천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1872년에 독일의 한 교육 과정을 보면 뭐 종교, 국어, 수학, 미술, 체조, 사회 및 뭐 자연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덕육과 체육과 지육의 조화로운 발달을 강조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헤르바르트는 이 수업 방식을 형식적으로 굉장히 체계화하고 구체화시킨 사상가였어요. 그러니까 헤르바르트가 저희가 지금 교직을 수업하면서 배우는 것들이 보면 뭐 수업 교수론에 대해서 배우기도 하잖아요. 수업에 앞서서 이 단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목표 설정이나 준비나 또는 제시할 것들은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 헤르바르트는 이거를 형식적으로 체계화하였다고 알 수 있죠. 또 뿐만 아니라 교사 교육을 위해서 교사 세미나를 만들었는데, 이게 또 먼 훗날 과학적인 교사 교육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고 합니다. 뭐 다만 근데 이제 부정적인 영향도 있었다고 해요. 형식적이라고 많이 강조를 했죠, 제가. 그러니까 헤르바르트의 교육적인 수업 이론이 결국에는 이 헤르바르트의 제자들을 통해서 교수 방법론에 치우치면서 이제 도식주의로 변질되었다고 하는데, 뭐 헤르바르트가 전인 교육을 굉장히 중요시했다는 사상가인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형식주의고 또 도식주의로 이제 변질되었다라는 점을 좀 배제하기 어려워서 이제 비판을 받았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고등교육이 많이 개혁되었는데, 신인본주의자인 훔볼트에 의해서 그 1810년에 그분께서 훔볼트 대학을 설립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이제 역사적으로 유럽 대학이 근대화되는 기점이다라고 많이들 보고 있는데, 철학 중심의 대학에서 학문과 학과를 이제 자세하게 나눌 수 있어요. 오늘날의 전공처럼 뭐 정신과학 혹은 자연과학으로 분화시켰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전의 대학들은 철학 중심의 대학이었다면 더 분과하고 세분화하는 새로운 대학 모델을 제시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저희 이제 관련해서 교육 사상가 3명 알아보도록 할게요. 핵심 키워드 역시 조아이고요. 페스탈로치, 헤르바르트, 프레벨 각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스탈로치는 교육의 목표를 딱 이것으로 두었어요. 인간을 도덕적인 상태로 이끄는 것. 이것을 교육의 최고 목표로 두었는데, 이제 그의 저서인 나의 탐구를 통해서 보면 인간의 상태를 3가지 상태로 분류를 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가 자연적인 상태이고, 두 번째가 사회적 상태, 세 번째가 도덕적 상태인데, 결국에는 교육의 최종 목표가 인간을 도덕적인 상태로 이끄는 것이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살펴볼 지점은 도덕적 상태입니다. 도덕적 상태가 어떤 것을 말하는가 궁금하시죠? 일단 인간이 자연적 상태나 사회적 상태에서 벗어나서 그 너머에 내면의 세계의 숭고한 요청에 따라 자율적으로 자신을 정화 혹은 순화하여 도달하는 상태라고 합니다. 자, 쉽게 말해서 인간에게는 가지고 있는 상태가 3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이 부분을 내면에서 찾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를 자율적으로 본인이 승화시켜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 그것에 목표를 두고 거기에 도달한 상태를 도덕적 상태라고 본다고 합니다. 페스탈로치는 학자용 교육을 굉장히 중요시했는데, 이게 또 근본적인 과제로서 3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인간 교육이 있고, 조화로운 교육이 있고, 이제 도덕 교육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데, 자연의 원리에 따라 교육을 하는 것으로 식물의 성장 과정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재 잠시 보도록 할게요. 교재 360페이지에서 보시면 학자형 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학자연 교육은 자연의 원리에 따라 교육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서 바깥으로 갈 수 있고 또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가까운 곳에서 먼 곳을 내려다보는 식으로 이제 또 식물의 성장 과정과 같이 교육을 하자라는 입장이었어요. 그는. 그러니까 페스탈로치가 주장했던 이 합자연 교육의 방법적 원리가 5가지가 있는데 세부적으로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방법적 원리이기 때문에 어떻게 교육을 시행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담고 있는데요. 일단 안방 교육의 원리가 뭐냐? 아이는 안방에서 태어나서 안방에 의해서 교육을 받고 또 이제 가족과의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이웃에 대한 사랑과 신앙심을 배운다에 근거해서 한 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토야의 원리인데 이제 여기에서는 19세기 사상가들의 주요 관심사는 늘 이거였어요. 직업교육이 중요한가 아니면 인간교육이 중요한가 뭐가 또 먼저인가가 주요 관심사고 많이 논쟁되었던 논쟁거리 중 하나였는데 이제 페스탈로치는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직업교육도 중요하고 인간교육도 중요하다. 이 2가지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어야 된다라는 주장이었어요. 근데 다만 이 페스탈로치도 신인본주의 사상가들처럼 뭐 직업교육 이전에 인간교육이 더 선행되면 좋을 것이다 라는 입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2가지가 왜 중요한가 페스탈로치에게 물어본다면 그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뭐 빈민 가정의 아이라던가 고아에게는 인간교육이 당연히 중요하지만 인간 같은 인간됨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직업교육이 당연히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들이 사람처럼 살기 위해서 직업교육도 중요하다라는 입장에서 이 2가지가 모두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자발성의 원리인데 이제 이게 보시면 합자연 교육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면적인 힘과 소질을 교육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지만 결국에는 이를 스스로 개발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이 자발성에 초점을 맞춘 교육이 이루어졌고요. 그다음에 도덕교육의 중심 원리는 이제 지덕체의 조화로운 발달이라고 하는데 뭐 저희가 학문적으로만 교육할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저희가 이제 신체적인 발달이나 정서적 발달 모두를 다 중요시해서 결국엔 최고 목표인 인간이 도덕적인 것을 함량하는 것에 두는 원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지식교육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닌 직관교육에 중점을 두는데 이제 뭐 직관교육에서 페스탈로치가 이제 2가지를 또 제시를 하고 있어요. 외적 직관과 내적 직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교재 361페이지 보시면 뭐 외적 직관은 뭐 우리가 흔히 쉽게 생각하는 감각기관을 통해서 사물을 인식하는 것이고요. 내적 직관은 이제 마음의 눈을 통해서 이제 세계의 본질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알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헤르바르트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이제 그는 또 최고 목적으로 도덕적 실현을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도덕성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떠한 것이 필요하냐라고 물었을 때 2가지 통로를 제시를 했거든요. 그에 있어서 일반 교육학에서 보면 그 통로가 바로 다면적 관심 그리고 도덕적 인격의 강화를 제시하고 있어요. 자, 일단 다면적 관심이 무엇인가 라고 해보니까 다면적 관심이 교육에서 필요한 요소인데 이 다면적 관심에는 다면성 그리고 관심 이렇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다면성 관심은 결국 학생들의 배움의 기본적 움직임을 가리키는 사고 체계를 일컫는데 이때 뭐 다면성에는 뭐 심화나 숙고 같은 구성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즉 교육을 시행했을 때 새로운 내용을 인지하거나 획득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자신의 표상이나 뭐 느낀바를 심화한다고 하고요. 이때 또 학습한 것을 이제 수업 시간에 그치지 않고 이제 기존의 표상 체계에 배열하여서 정돈할 때 또 숙고의 과정을 거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 그가 이 다면성을 통해서 이런 교육 과정을 또 짜면서 또 다음으로 중요시했던 게 이제 학생의
그 흥미와 관심이었는데 헤르바르트가 교육을 할 때 과제로서 이걸 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교육자들은 학생들의 개별적인 사고 능력을 파악해서 그들이 잘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입장이다.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제시를 했는데 이때 교육자가 중점을 둘 것이 사고체계 자체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학생이 사고체계를 바탕으로 흥미를 갖도록 하는 것에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가 강조한 교육이 교육에서는 코페르니쿠스적 전환과 유사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보편적인 수업을 하면 목적이 되는 것이 수업이고 그 목적에 부합하는 수단으로서 학생의 관심과 흥미를 일으키는 걸 많이 필요로 하죠. 근데 이제 헤르바르트가 강조했던 교육은 이걸 아예 뒤엎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학생의 관심이 일평생 유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목적을 학생의 관심과 흥미에 두고 그 교육과 수업은 오히려 그 수단으로서만 활용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두 번째 과제로는 도덕적 성격 강화를 하기 위해서 공동체 정신을 또 얘기를 했는데 내 삶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고 또 선한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도덕적인 성격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에 초점을 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육적 수업이 무엇인가 보니까 앞서 말했던 것처럼 헤르바르트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이었던 그 교육의 방식을 아예 뒤집는 방식으로 새로운 모델로서 교육적 수업을 제시를 했다고 했죠. 근데 이게 교육적 수업은 이해를 위한 수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말한 부분을 인용을 하자면 수업 활동 중에 가장 큰 제약은 수업에서 학생을 지루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최고의 목표가 이 개개인이 일평생 동안 유지될 흥미와 그 관심이었기 때문에 이제 큰 제약은 지루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지식 전달의 수업과는 아예 본인이 제시한 게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설득력 있는 설명을 통해서 학생들을 다면적 관심을 이끌 수 있고 이는 결국에는 평생 동안 유지될 수 있는 관심으로서 목적을 둔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프레벨에 대해서 알아볼 것인데 이는 최초의 유치원 창립자이자 유아교육의 사상적 토대를 마련한 사람입니다. 그의 교육 사상은 신과 인간 그리고 자연을 절대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고 얘기를 하면서 신성교육과 유아교육 이 두 가지를 모두 중시하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육 목적은 신적 특성을 의식하도록 하고 그거를 이제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이끄는 것에 있으며 기대 효과는 이제 이렇게 해서 개발된 신성이 인간의 창조성에서 나타난다라고 기대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프레벨은 이렇게 인간에게 세 가지 욕구가 있음을 제시하였는데 이를 모두 신과 인간, 자연과 관계하고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육 내용으로는 종교, 자연, 수학, 언어, 예술이 있는데 이것들이 모두 안식 혹은 인식, 표현과 연관되어져 있음을 통해서 신, 인간, 자연이 이 교육과 연관되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유아교육의 사상적 기초를 제공했는데 인간의 신성을 중시한 교육을 많이 제시를 했죠. 근데 이 유아교육에서도 유아를 신성을 소유한 그러니까 존재로 보고 있다는 것을 이제 저희가 중심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교육의 목적을 신의 법칙 또는 자연의 법칙을 깨우치고 자기 내부에 잠재해 있는 신성을 표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를 가능케 하는 두 가지 통로로 바로 자연교육과 인간교육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자연교육에서는 동성과 자연 가꾸기, 동식물 기르기 등의 자연 관찰을 통해서 자연의 법칙을 깨닫고 이를 이제 자신의 내부의 창조성 혹은 자발성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교육은 신이 부여한 어린이의 천성과 소질 그리고 가능성을 개발하는 것으로서 내면 세계를 적극적으로 밖으로 표현하는 것에 중점을 둔 교육입니다. 그래서 유아교육을 방법 원리로 할 때 저희가 놀이, 은물, 작업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프레벨의
한데 뭐 은물이 굉장히 아직도 저희가 교구로서 자주 활용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은물이란 신이 어린이를 사랑해서 주신 은혜로운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결국에는 저희 그 유치원에서 자주 활용되는 가배와 같은 교구를 보면 생각할 수 있어요. 뭐 면이나 선, 전, 선, 면, 형체 결국 이런 단계를 거쳐서 이제 나타나서 이게 하나의 놀이로서 그 아이의 흥미를 이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프레벨의 교육사적 의미는 유아는 보육의 대상이 아닌 교육의 대상이다라는 것에 중점인데요. 그러니까 유아에 대한 인식을 아예 전환시켰다는 것에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이 자체를 완전한 인격체로 보고 자발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이끌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교육이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20세기 초 어린이로부터의 교육학이라 불리는 개혁 교육학이랑 아동 중심 교육학 사상에서도 큰 영향을 주었다고 합니다. 신인본주의의 교육은 조화롭고 아름다운 영혼을 추구하고 인격을 도야하는 것을 최우선적인 과제로 파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신체적, 지적, 도덕적, 영적 차원에서 다양한 측면을 조화롭게 개발하기 위해서 이제 무엇보다 사람을 인간으로 키우는 인간교육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상으로 11장 2절 그 신인본주의 시대의 교육에 관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